오버넷 RRP와 1개월 국채 금리가 왜 차이가 나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오버넷 RRP의 역할, 그 다음에 1개월 국채의 역할, 이 단기 이 국채 시장에서, 자금 시장에서 이 둘이 가지는 역할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 오버넷 RRP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이 그 단기 금리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 FOMC에서 그 매번 이번에는 금리를 0.25% 올리겠습니다, 0.5%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금리를 설정하면은 연준은 그 단기 금리의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0.75에서 그 1% 사이죠. 그러면 요 사이에서 0.75에서 1% 사이에서 미국의 단기 금리가 정해지게끔 시장의 그 주체들한테 유도를 하고, 또 연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면 0.75에서 1%인데 연준은 이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상단은 0.9%,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은 0.8%, 이게 바로 오버넷 RRP에 지급하는 금리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단기 정책 금리에 있어서 바닥 역할을 한다, 또는 지지선, 플로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걸 보면요, 여기 녹색이 페드 펀즈 레이트, 연준의 단기 금리 상한이에요. 최고 상한이에요. 여기 현재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 그 다음에 IORB, 이게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죠. 이게 0.9.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한이 있겠죠. 이게 0.75. 그 다음에 거기 살짝 걸쳐져 있는 이게 오버넷 RRP인데 0.8. 그 다음에 EFFR, 이게 바로 연준이 중요시하고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그 단기 정책금리죠. 장기 시장의 정책금리인데, 그게 지금 현재 대략 한 0.8, 3,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연준은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시장 모니터링도 하고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버넷 RRP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연준의 단기 금리의 플로어, 바닥 또는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오버넷 RRP, 처음 거는 요거는 가격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요, 그 다음에 양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QE의 부작용으로 생긴 SLR 문제를 완화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LR이라는 것은 Supplementary Leverage Ratio인데요,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을 정해주는 겁니다. 레버리지 비율 SLR은 어떻게 정해졌냐면요, 자기 자본. 제가 이것도 많이 이제 얘기했으니까요, 아마 이제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자산, 분모에는 보통 전체 자산이라는 것은 은행이 대출을 하거나 그럴 때 확 늘어나는데요, 자기 자본은 자사주 매입을 하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 주식을 더 발행하면 늘어나죠. 근데 그런 일들은 아주 자주 벌어지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자기 자본은 좀 전체 자산에 비해서 움직임 폭이 작습니다. 그러면 이 SLR 비율이 있는데, 이게 바로 SLR 비율인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금융기관들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 비율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큰 은행들,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6% 이상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본이 전체 은행이 대체대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6% 이상은 가져야 된다. 요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QE하고 어떻게 되냐? QE의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QE를 하니까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국채 MBS를 마구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자산이 변하죠. 자산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걸 돈 주고 샀으니까 민간은 뭘 갖게 돼요? 현금을 갖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현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은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국채 MBS가 예금으로 되고, 예금으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부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은행 자산의 증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SR 비율이 QE를 하면 할수록 점점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6%라는 마지노선을 건들면은 은행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늘릴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은행에 있어서는 뭐 은행의 사활적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이 고안해낸 것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전체 자산을 줄이면 되겠다. 전체 자산을 어떻게 줄이냐? 너네 이제 예금 그만 받고, 또는 있는 예금들도 저기 MMF라는 친구들 있으니까 머니마켓 펀드 글로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머니마켓 펀드도 화가 나겠죠.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적은데 그러면 이거 저희는 죽으라고 합니까? 하니까 연준이 그래, 그러면 이자율을 올려줄게 해서 했던 게 2021년 7월인가요? 이때부터 5bps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점점 올려서 지금 현재는 80bps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MMF로 은행 예금을 유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금 감소하겠죠. 예금 감소하니까, 부채에서 예금 감소하니까 자산에서 지급준비금 감소하고, 그러면 은행 전체적으로 자산이 감소하고, 자기 자본이 그대로라면은 전체 자산도 감소해서 요 분모만 감소하니까 SR 비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페드의 한 연구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페드의 연준에 새로운 역할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중앙은행을 자금의 최종 대부자라고 얘기하죠. 왜냐면은 금융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이 생겨서 다들 돈을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을 때 중앙은행이 최후에 나타나서 내가 돈을 빌려주마, 이렇게 하는 게 최종 대부자의 역할인데요. 랜더 오브 레스트 리조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LL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랜더 오브 레스트 리조트, LLR로 표현을 이제 보통 하는데요. 이 오버나이트 RRP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MMF가 페드에, 연준에,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화폐를 발행하는 데는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이 자기가 발행한 돈을 빌린다? 이거 굉장히 좀 모순적이죠. 이게 그만큼 QE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QE를 통해서 SR 비율이 악화됐고, 그러면 은행들이 막 뭐라 그러겠죠. 야, 이건 내 잘못도 아닌데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연준에서 등장해서 그러면 SLR 문제는 MMF 또는 오버나이트 RRP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주겠다 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페드의 한 연구자는 Borrow of Last Resort, BLR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자금 수요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오버나이트 RRP의 역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의 차원에서는 하나는 그 정책 자금, 단기 정책 자금 금리의 하단 역할을 하고, 양적인 차원에서는 오버나이트 RRP를 통해서 SLR과 그 다음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해주는 SLR 문제를 완화해주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오버나이트 RRP를 봤으니까요. 이제 T빌, 즉 단기 국채 1년 이하의 그 만기를 가진 이 단기 국채 유용성인데, 그 중에서 특히 1개월짜리 단기 국채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또 오버나이트 RRP랑 이제 비교해 보면요. 오버나이트 RRP는 뭐 영레포든 엄연한 그냥 레포 거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MMF가 연준한테 돈을 빌려주고, 연준은 국채를 담보로 맡기는데, 이때 문제는 이 담보로 맡긴 국채를 MMF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담보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요 얘기는 제가 그동안 별로 이제 하진 않았었는데 너무 이제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레포 시장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일반적인 레포 시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받은 담보에 대해서 뭐 국채를 받든 뭐 주식을 받던 또는 MBS를 받던 그 담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만기에 그 담보를 되돌려 주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 그 레포 시장에서 보면 레포 페일, 레포 실패라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돈을 빌린 측이 돈을 제대로 못 갚거나 아니면 담보를 받은 측이 담보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 담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게 없었다면 어디에 고스란히 뭐 예탁원 같은데 맡겨놓고 했다면 담보를 못 돌려줘서 생기는 레포 페일은 절대 일어나지는 않을 텐데요. 실제 레포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어디에 이용하냐? 뭐 여러 가지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공매도도 가능해요. 내가 담보를 받았으면은 이거 보니까 일주일에 갚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보니까 이게 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 쳐서 일주일 후에 나는 그 받은 담보를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재담보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 재담보는 쉽게 얘기해서 누가 전세를 사는데 그 전세 산 사람이 그 방을 월세로 주는 뭐 이런 개념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레플에서 누군가에게 현금을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 담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받은 걸 갖고 내가 또 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이거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은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보면요, 이 재담보 횟수가 평균 3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담보물은 미국 국채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얘기하자면 서로 금융기관 사이의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는 거죠. 담보만 좋으면은 야, 너가 서로 신뢰를 하는 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만큼 그 재담보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거고요. 2016년에는 1.8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레포 시장은 전통적으로 데이터가 없기로 유명한데요. 굉장히 이제 비밀이 많은 데인데 어쨌든 TV를 내가 레포 시장에서 사고 그 담보를 받고 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신뢰도가 낮아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최양질의 최우량의 담보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오버나이트 RRP 금리와 국채 금리 1개월짜리 국채 금리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세금 많이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수 증가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는 재정 제출을 쭉 하는데요. 그럼 1년 동안에 자기가 써야 될 재정 제출이 뭐 예를 들어 1조 달러다. 그러면 이걸 갖고 국회하고 우리나라 뭐 예산 짜듯이 저걸 하겠죠. 그 서로 심의를 하고 국회에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은 그거들을 예산 집행을 하고 할 텐데 요거 말고도 단기에 뭐 당장 다음 주 당장 뭐 한 달 후에 쓸 돈에 대해서 그 항상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뭐를 활용하냐면 T빌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에 쓰는 거니까 T빌이 보통 단기잖아요. T빌은 1개월에서 만기가 1년짜리까지 있으니까요. T빌을 사용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4월에 보니까 그 세금 신고를 한 거 보니까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T빌을 발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T빌의 발행이 감소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TV 시장에서 T-빌에 대한 수요는 항상 많은데 예전에 뭐 1억 달러, 뭐 1조 달러씩 발행했다. 근데 이번에는 5천억 달러만 발행할게요 하면은 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T빌의 가격이 상승하겠죠. T빌의 가격이 상승하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한 거 이유처럼 5번의 RRP는 증가하는데 5번의 RRP는 연준이 딱 가격을 정해놨어요. 0.08 지금은 80 bps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얘의 금리는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T빌은 발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T빌의 금리는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55 bps.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돼 있다. 뭐 어떤 지금 최근에 있는 일들을 두고 본다면은 뭐 금융시장이 뭐 망가졌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대해서 과도한 해석하기보다도 좀 더 큰 그걸 본다면은요. 현재 이제 QT가 6월 1일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QT가 진행되면 연준은 그렇게 하죠.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에 대한 재구입을 포기하고 재무부는 항상 만기 도래되는 만큼 재발행을 하죠. 그런데 연준이 재구입을 포기하니까 재발행은 한 것은 일반 민간이 사야 되죠. 또는 해외 부문에서 사줘야 되는데요. 이만큼 그 연준이 포기하는 만큼이 시중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앞으로 QT가 되면은 이거 굉장히 험난한 QT가 될 것이다. 이거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쭉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거 왜 다시 또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 이제 FOMC 의사로 발표된 거, 목요일에 발표된 거에 보면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연한 파란색으로 된 게 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한 요런 색으로 된 게 쿠폰이라는데 쿠폰은 노트하고 본드인데요. 노트는 2년에서 10년까지, 본드는 10년보다 만기가 긴 거, 뭐 20년, 30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쿠폰 여기 이제 앞으로는 매달 600억 달러씩 이 연준이 자기 자산을 줄여나가는 계획일 텐데 이게 이렇게 모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쿠폰에서 모자라면 이 빌로서 다시 그만큼은 채워서 더 방출을 하겠다. 이런 거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는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하게 썼던 것 같은데요. FOMC 의사록에 보면 MBS의 경우에는 350억 달러씩 하기로 했어요. 350억 달러씩 방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연준에서. 그러면 350억 달러는 요 선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만기 도래하는 것들의 표시예요. 굉장히 한참 밑에 있죠. 이게 대체적으로 250억 달러 정도 평균으로 본다면 그럼 매달 100억 달러 정도가 부족한 요 일이 생기는데요. 근데 이거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연준이 그러면 매달 100억 달러를 직접 팔아야 돼요. 시장에 자기 갖고 있는 거를. 그러면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연준으로서는 현재 이것을 발행했을 때보다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러면 손익 실현을 즉 이제 손실을 확정하게 되죠. 그러면 이건 나중에 국회에서 아마 많이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거는 한번 보면은 근데 전체 이 MBS 시장 규모는 12조 달러의 규모예요. 그러면 그거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규모죠. 월 100억이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 그렇지만 앞에서 봤듯이 결국에 이 전체적인 현재 뭐 오버나잇 RRP 이게 2조 달러 넘어서고 했던 거는 결국 이게 그 원죄가 됐냐면 QE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이 QE의 결과 이 시장 구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또는 연준이 직접 MMF라는 데서 돈을 빌리는 아주 이거 모순적인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QT를 할 때 보면은 제가 늘 그동안 쭉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게 쉽지만은 않은 1차 QT 때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2차 QT도 왜냐하면 양이 거의 2배로 됐잖아요. 연준의 대차 대출 양이. 그래서 2차 QT도 그렇게 쉽지만 않은 여정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이번에 있었던 5번에 RRP가 2조 달러 돌파한 거와 FOMC 의사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